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SF 걸작이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가 워낙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특히 그 혁신성, 그리고 음악 사용, 그중에서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의미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영화 분석이나 비평, 또 왈츠의 역사 같은 글들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영화가 왜 그냥 SF 영화가 아니라 거의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좋습니다. 우선 이 영화가 나온 게 1968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SF 장르가 사실 좀 B급 취급을 받던 시절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상당히 그랬죠. 근데 이 영화에 정말 거대 자본이 투입됐고 또 그해 흥행 1위를 기록하면서 SF 장르의 위강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오락 영화가 아니라 뭐랄까 인류의 진화, 기술, 인공지능 같은 굉장히 깊은 주제를 다뤘다는 점이 달랐던 거군요. 그렇죠. 특히 그 시각 효과는 지금 봐도 놀라운 수준이에요. 아직 달 착륙도 하기 전인데 아날로그 기술만으로 그 실제 같은 우주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나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과학적인 부분에도 꽤 신경을 썼고요. 네, 예를 들면 우주에선 소리가 안 들린다는 점이나 무중력 상태 표현, 또 인공중력을 위해서 우주정거장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디자인 같은 거요. 그런 디테일들이 정말 살아있죠. 미래 비술 예측한 것도 재밌어요. 요즘 우리가 쓰는 평면 스크린 TV나 태블릿이 같은 거 이미 그때 뉴스패드라는 이름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헬 9000. 알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죠. 네, 그렇죠. 그냥 계산만 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체스도 사람보다 잘 두고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꺼지는 거, 소멸되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거든요. 거의 강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벌써 60년대에 오늘날 우리가 막 고민하는 인공지능의 어떤 위험성, 또 윤리적인 질문들 이런 걸 던졌다는 게 놀라운 점이죠. 그 헤이엘 이름이 IBM 알파벳 하나씩 옮긴 거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추측이 많았는데 제작진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요. 영화 구조 자체도 좀 독특해요. 대사가 엄청 적잖아요. 네, 맞아요. 140분이 넘는 긴 영화인데 실제 대사는 한 40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이미지랑 음악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죠. 큐브릭 감독이 일부러 관객에 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의도였을까요? 네,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줄거리를 아주 간단히 보면 총 4막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인류의 여명, 유인원들이 검은 석판, 모놀리스를 만나고 나서 뼈다귀를 도구로 쓰게 되는 그 장면이죠. 그 뼈다귀를 하늘로 던졌는데 다음 순간 우주선으로 바뀌는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그 점프컷이 정말 압권이죠. 수백만 년의 시간을 그냥 단숨에 건너뛰면서 동시에 인간의 어떤 폭력성까지 보여주는 아주 함축적인 장면입니다. 그 다음 2막은 이제 1999년 달에서 또 모놀리스가 발견되고 그게 목성을 향해서 신호를 보내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때 배경음악으로 그 유명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가 흘러나오면서 우주선이랑 우주정거장이 아주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 장면은 정말. 근데 3막, 목성 임무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그렇죠. 2001년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 후에 탑승한 인공지능 HL 9000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임무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외계 지성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숨기라는 명령이랑 자기 자신의 어떤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랑 충돌하면서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승무원들을 해치게 되고요. 네, 결국 주인공 보먼 선장이 혼자 남아서 HL의 기능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때 HL이 정지되기 직전에 부르는 데이지벨 노래도 참 인상적이죠. 맞아요. 뭔가 좀 섬뜩하면서도 슬픈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4막 목성을 넘어 무한으로에서는 보먼이 목성 근처에서 또 다른 모노리스를 통과해서 스타게이트라고 불리는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아주 빠르게 늙고 죽음을 맞이한 뒤에 신비로운 아기 스타차일드로 다시 태어나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 때문에 해석의 중간 많잖아요. 니체의 초인 사상이다, 아니다,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다. 네, 맞습니다.
처음 개봉했을 때는 너무 난해하다, 지루하다 이런 혹평도 꽤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절만 관객들이나 평론가들 중심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존 레넌도 극찬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음악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 영화는 클래식 음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렇죠. 오프닝이랑 그 인류 진화의 순간에 나오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정말 그 웅장함이 대단하고요. 네, 듣기만 해도 뭔가 거대한 사건이 시작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죄르지 리게티의 현대 음악은 그 모노리스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 같은 거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역시 하이라이트는 이막 우주 정거장 장면 같은 데서 쓰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광활한 우주 공간이랑 19세기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행했던 왈츠 음악이 만났다는 게 참 독특하죠. 그 왈츠가 원래 춤곡이잖아요. 빙글빙글 도는. 네, 왈츠의 왕이라고 불렸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단순한 춤곡을 넘어서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곡인데 그 원을 그리면서 추는 춤의 움직임이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이 회전하는 모습이랑 시각적으로도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우주 공간에서의 어떤 우아함, 인류 문명의 깊음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어떤 비평가들은 오히려 그 익숙하고 경쾌한 왈츠 음악이 낯선 우주 공간과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부조화, 아이러니 같은 걸 감독이 의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음악 선정 과정에서 원래 영화 음악을 맡기로 했던 작곡가가 있었다면서요? 알렉스 노스? 아, 네. 그 일화가 꽤 유명하죠. 큐브릭 감독이 편집 과정에서 노스가 작곡한 음악을 거의 다 빼버리고 자기가 선곡한 클래식 음악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럼 노스는 엄청 황당했겠는데요? 네, 시사회에 와서야 자기 음악이 하나도 안 쓰인 걸 알았다고 하니까요. 소송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아, 정말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큐브릭의 선택이 더 탁월했다. 영화의 분위기와 주제를 살리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죠. 물론 당시에는 경쾌한 왈츠가 너무 좀 뜬금없다, 안 어울린다 이렇게 느낀 관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부조화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라는 해석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후대 SF 영화에 미친 영향은 정말 엄청나죠. 시각적인 표현 면에서는 스타워즈나 블레이드 러너, 최근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들이 다 이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죠. 가장 영향력 있는 SF 영화를 꼽을 때 항상 순위권에 드는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HL9000 캐릭터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공지능 캐릭터들, 특히 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AI의 거의 원형처럼 여겨지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흐르면서 우주선이 도킹하는 그 장면은 너무 유명해서 패러디도 많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 월이나 심슨 가족에서도 나왔었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음악이 아주 인상적으로 쓰였죠. 아, 오징어 게임. 거기서는 되게 평화로운 왈츠 음악이랑 그 잔혹한 게임 상황이랑 딱 대비되면서 오히려 더 기괴한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원작의 우아함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활용한 좋은 예시죠. 오늘 이렇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영상미, 또 깊이 있는 질문들 덕분에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봐도 왜 이 영화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또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영화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영화 속에서 하이엘 900은 인간이 내린 모순된 명령 사이에서 결국 논리적인 오류, 어떻게 보면 파국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진짜 인공지능은 과연 어떨까요? 인간의 이런 복잡함, 때로는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가치들을 이해하고 우리랑 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이엘과는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와 충돌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